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성균관,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라고 있죠. 조선시대 그 관리를 양성했던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균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단순히 그 유교 경전을 공부했었지만은 그 이외의 생활들, 유생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그 집단 행동, 집단 시위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차례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지방에 쓰는 그 문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례 제사 지낼 때 지방에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에게는 현비 요인, 김해 김씨 신이, 해주오 씨 신이 이렇게 이제 본관하고 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렇게 쓰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이 아닌데 아버지가 학생이 아닌데도 학생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래에도 유인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고란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고를 쓰는 거고요. 학생은 쓰는 이유가 조선시대 때는 평민이나 또 선비나 그러한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과거에 급제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거였어요. 일반 평민들도 선비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항시 농사에 종사해야 됐고 또 상업을 해야 됐고 계속해서 노동을 했어야 됐는데 선비들은 하여튼 공부하고 유유자적하게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그런 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항상 배우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죽어서도 배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학생 부군이란 말은 중국의 한나라 때에 부군이라는 어떤 관아가 있었어요. 마을마다 관아에 모신 신주가 있습니다. 관청에 신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어떤 위패의 자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지방을 써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그 옆에 현비 유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현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현비라는 말을 써서 이제 지방에 이제 쓰고요. 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종구품, 종구품의 남자, 벼슬을 가진 아내를 유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구품의 벼슬을 가진 남편의 아내이면 외명부의 혼칭으로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인이란 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남편이 과거의 급제에서 맨 마지막 종구품의 부인이기를 바라는 자식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인도 그게 또 하나의 희망이었겠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에 떨어지죠. 왜냐하면 거의 정규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33명을 뽑는 건데 별 수도 있고 알성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 대부분의 선비들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속과에 급제하여야지만이 1차 시험 속과에 초시에 급제하고 복시에 급제해서 자기가 진사나 상원이 되어야지만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균관이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국립대학은 성균관이 이제 유일한 곳이죠. 이 성균관은
대과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가의 과거를 그 급제한 그 유생들이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대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성균관은 갑자기 조선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뭐 그 전에 나라였던 고려의 뭐 국자감, 그 전에 그 신라 시대 때는 뭐 국학, 또 그 전에 고구려에는 태학,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교육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관리들, 인재를 그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국가의 관료를 배출해서 국정 운영을 했었다. 그런데 고려에 들어와서는 이 국자감이 뭐 이제 국학으로도 바뀌었다가 또 성균감으로도 바뀌었다가 성균관으로 바뀌고 다시 또 막 국자감으로 바뀌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유교 경전을 가르치도 했지만은 이 그 기술, 그 실학, 뭐 유학, 수학, 뭐 이러한 그 번역,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그 수업들을 그 가르쳤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유교 경전만 이제 가르치게 좀 변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고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런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잡학이라는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했었고 그런 인재들을 배출했었다. 그래서 이 고려 때, 이 공민왕 때 이제 그 성균관으로 이름이 이제 계칭되게 되는 겁니다. 뭐 다시 또 뭐 국자감으로 바뀌었다가 하지만 공민왕 다시 또 성균관으로 고쳐져서 그 이름이 조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명륜동, 그래서 명륜동이에요. 왜냐하면 성균관 안에 명륜 그 당이 있죠. 명륜당이. 그래서 그 명륜 그 동이고 그 성균관 구내에 지금 그 성균관이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서 한양으로 천도하니 개성에 있던 성균관도 이제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에 있는 성균관은 이제 향교로 이제 좀 격화가 되고 한양에 있는 성균관이 이제 관리를 양성하고 대과를 준비하는 그런 대학의 기능을 갖게 됐던 겁니다. 북한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비석도 세우고 이 자리에 성균관이 있었던 데다. 성균관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근데 이제 비석을 저렇게 세웠고, 보통 성균관에 대성전이 있는데 그 대성전에 은행나무가 또 엄청나게 큰 것들이 심어져 있죠. 지금도 성균관에는 400년이 된 그 고목 은행나무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성에도 저렇게 은행나무가 있었던 곳도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안에는 지금 어떤 뭐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아니고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북한에서 모은 이런 그 유적들에서 발굴된 유물, 이러한 것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안에 들어가서 많이 사진을 찍고 막 책들도 사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역시 저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감시망 이런 게 막 되게 철저하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전혀 저 안에서 책을 못 팔게 돼 있는데 막 야매로 막 상인들이 막 몰래 보자기 풀어가지고 책도 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책 한 2권을 저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가 현재 성균관 대학교 안에 있는 성균관처럼 뭐 대성전, 명륜당, 그리고 기숙사,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곳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도인가요? 그때 개성 역사 유물 지구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성균관에서 가장 그 손꼽을 수 있는 건물은 명륜당과 대성전입니다. 이 명륜당은 사회 윤리를 밝힌다. 그 윤리를 밝힌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륜당은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강의실이죠. 그래서 저 안에 모여서 그 박사라고 하는 분, 정칠품인 선생님, 그 스승이죠. 그 박사가 유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그 명륜당에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대과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명륜당이죠. 그래서 명륜당 양쪽으로는 또 이 동제 서저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가 그 18칸 건물로 있고, 여기에서 그 생원과에 급제한 사람들, 그리고 진사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한 동제 서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륜당이 이제 유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 유교영전, 사서, 오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 대과를 준비했던 곳의 건물이고요. 그 앞에는 이제 대성전이 있는 거죠. 이 대성전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현들, 그러니까 성현이라기보다는 오성,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성전에 모셔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 성현들 그 18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국사 시간 때 최치원, 뭐 정몽주, 송시열 이런 분들의 위패가 이 대성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당쟁이 일어날 때 서로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인, 남인 그러면 자기네 쪽에 있는 그 대학자 이 분들을 어떻게든지 저 대성전에 모시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문묘 종사라고 합니다. 그 논쟁이 계속해서 이제 막 그 당쟁을 합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인이 그 세력을 정권을 장악하면 또 그 전에 올렸던 서인들 빼고 남인의 우두머리에 어떤 그 대학자들을 집어넣고 또 정권에 바뀌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성전은 바로 그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분들, 그리고 이 유교를 만들고 어떤 정비한 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패로 해서 대성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대성전은 지금도 봄과 가을, 음력으로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걸 석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전제를 지내면서 이제 공자님과 맹자님, 우리나라의 18년의 이 분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또 대성전이다. 지방에도 그 향교가 있죠. 지방에도 향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명륜당, 대성전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의 500여 년의 역사는 통치의 지배 이념을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그 공부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료가 돼서 조선 역사의 500년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학문이 아주 탄탄하게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 후기 말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은 근대화 됐었는데 우리는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교경전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했던 그러한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도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배 강화 이념이 아주 조선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이 성균관 대학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성균관은 배치도인데 현재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균관이 지금 이 성균관 대학교 입구 오른편에 있어요. 들어가기 오른편에 있는데 저렇게 현재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산문 대문을 들어가면 대성전이 있고요. 그 대성전에 또 지나가면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에 있는 그 현판 명륜당은 또 우리
그 나라 학자가 쓴 그 현판 글씨가 아니라 주지본이라고 이 중국의 그 학자가 명나라 학자가 그 한양에 왔을 때 그걸 써달라고 해서 써준 간판에 지금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교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나라 한나라이지만은 그 중국의 그에서 오신 사신에게 또 글을 써서 이렇게 그 올려 놓았던 곳이 바로 또 이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명륜당과 또 양쪽에 이제 기숙사가 있고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식당도 있고 이러한 건물이 바로 지금 이제 성균관의 건물입니다. 이제 이 명륜당 건물이죠. 일반 궁궐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또 이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문들을 열어서 들여다보면은 많은 현판들이 그 대학자들이 쓴 글들과 이런 그 명구가 아주 그 많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학문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분위기 그러한 것들이 또 저 안에 그 있습니다. 자, 이 성균관은 또 특색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이게 반촌인데 이 반촌이란 이름이 또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성균관을 예전에는 뭐 반궁 또는 뭐 태학, 행단, 문묘 막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반궁이란 이름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대학을 이렇게 이제 최고 학부의 대학을 설립하면은 그 대학 주위에 주변에 이게 물이 흐르는 이 개울가를 만들었어요. 개울가를. 그래서 그 반수라고 하는데 이 물가에 세워진 학교다. 그래서 거기를 반궁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국에 있는 제후의 국가의 대학들을 반궁이라고. 저 반자는 물가 반자예요. 물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고 우리 그 한양에서도 성균관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반궁을 이제 저건 배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 반궁의 지금 성균관 앞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반이 이렇게 물가가 개울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반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궁이라고 불렀고 이 반궁에 바로 이제 물가 개울을 건너면 그 마을을 우리가 반촌이라고 불렀어요. 그 반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반궁이기 때문에 바로 성균관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반촌이라고 불렀고요. 특색이 있는 건 이 반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자벽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균관 안에서 필요한 어떤 그 공사할 때 도움을 준다거나 필요한 어떤 뭐 제사 음식들을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자벽을 노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반촌이란 마을에서 유생들에게 어떠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성균관의 또 공노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이 이제 유생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휴가를 받거든요. 그럼 2번 정도 나와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제 좀 편한 좀 유흥도 즐기고 술도 먹고 좀 휴식도 취하고 이러고 그리고 나름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과거를 시험 보러는 한양으로 몰려오는 전국에 있는 그 선비들에게 하숙도 하고 어떤 이러한 그 마을의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균관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살았어요. 그 백정들은 다른 백정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바친다는 것, 그리고 성균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조선을 이끌어갈 관리들을 배출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자부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 다른 마을에 있는 관아에 있는 공로위와는 다른 이런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또 이 성균관에서 관료가 배출되다 보니 유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학생들을 반촌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알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 유생들 중에서 출세해서 높은 관료가 되면 또 연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부의 관리들도 반촌에 사는 자벽인들 공노비한테도 함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반촌의 특색 있는 마을이 이루어지고요. 이 반촌에 사는 이 공노비들은 갑자기 모아져서 또는 착출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성에 성균관이 있을 때 고려 말에 안양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이 성리학의 대학자이신 분이죠. 그분이 이 성균관이 부흥하고 성균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자기가 산호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호비들이 100명을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거예요. 성균관의 노비들을, 자기의 산호비를.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공노비화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양에 그 성균관을 짓게 되고, 이제 한양에서 이제 그 성균관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개성에 있던 이 성균관의 노비들이 한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 와서 반촌에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 학교 앞에 세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이제 자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양의 후손들이 이 성균관에 올 때 이 자기의 옛 주인의 후손들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좀 특색 있는 마을이 바로 반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이 대학로랑 가깝죠. 그 마을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아주 오래전부터 이쪽 동네가 이 대학로의 어떤 분위기가 이 반촌의 성균관 유생들이 일찍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 이 반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반궁로인데요. 1747년도에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그 앞에 보시면은 그 주변에 저렇게 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건너서 이제 그 반촌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의 현재 성균관처럼 이렇게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균관의 또 이제 생활을 좀 잠깐 볼 것 같으면은 한양에는 이 성균관이 있고요. 또 이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사부학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양에서 동쪽, 서쪽, 남쪽, 중앙에 학교가 또 있어요. 그 학교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균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만 딱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7, 8세가 되면 이제 서당에 들어가죠. 그 서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천자문, 동몽서수, 명심보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천자문을 읽히고 또 기초교육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7, 8세 때 그렇게 공부하다가 15세, 16세가 되면 이제 학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부학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부학당에 바로 이제 양반의 이렇게 그 자제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하급 관리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제들이 이 사부학당에 들어가서 또 이제 속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 초시 속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에서 15세, 16세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방에서는 이제 또 서당이 있고 또 향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교가 또 양반의 자제들, 향리의 자제들, 하급관리의 자제들 이런 아이들을 또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유교의 사서 오경을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부학당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해서
이제 3년에 한 번 열리는 대과가 초시에 열리면 거기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생원과에 자기가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생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사과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벼슬을 더 이상 얻지 않고 그럼 생원 진사의 과거에 급제한 거기까지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김진사니 뭐 김생 뭐 이생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벼슬에 진급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대 학당에서 공부해서 붙어서 합격이 되면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과에 붙을 때까지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특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특전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그 학비가 무료예요. 학비가 무료이고 또 이 숙식, 잠자고 먹는 것까지도 완전 무료로 이제 그 할 수 있고 대과에 각 과에 급제할 때까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특혜를 주지고 있지만은 또 엄격한 학칙이 있습니다. 그 학칙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학칙과 자체 규율에 대해서 어긋나면 바로 또 쫓겨납니다. 그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교 그 성균관에서는 사서 오경에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공부만 할 수 있고 잡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잡서라고 불렀던 뭐 불교경전, 그리고 노자, 장자 이런 서적들은 절대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술서들, 그 산수니, 뭐 천문학이니, 뭐 이런 아주 그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그 기술서들을 또 절대 못 읽게 금기되어 있고요. 뭐 장기, 바둑 이런 것도 또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오락에 그 되는 그 이런 잡기들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이제 그 벌을 받고 또 너무 심하다. 뭐 담을 넘어서 나가서 안 들어온다거나 너무 심할 경우는 이제 그 퇴출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유생의 또 그 생활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아침 한 6시 정도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시계가 우리가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6시쯤 돼가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씻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인이 구령을 합니다. 하인이 일어나셔 라는 그 북을 치면서 일어나셔 그러면 유생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 하루의 생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8시쯤 되면 또 명륜당 앞들에 다 모여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또 하인이 구령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그 식당에 이제 들어가셔 그러면 생원들은 동쪽문으로 해서 들어가고 진사들은 이제 서문으로 해서 서쪽문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식당에 20명이 2열로 해서 쭉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하인이 구령을 한다고 해요. 드셔. 다 드셨으면 일어나셔. 막 이렇게 구령으로 그 아주 그 빡빡한 그런 그 규율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한 10시쯤 되면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명륜당 그 강의실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사에게 그 스승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오전 동안 뭐 사서오경 대과를 준비하는 그런 공부에 이제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은 여름에만 간단하게 유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간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해가 기니까 그 하루가 그래서 먹고 나머지는 그 봄, 가을, 겨울은 식사를 안 했어요. 그
대개 거의 안 했습니다. 점심은 거의 그러니까 점심이죠. 점자가 우리가 말하는 점자는 찍은 점점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거르는 거고 간단히 먹는 거예요. 먹질 않았죠. 주로 아침과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던 거죠. 그 점심은 간단하게 그냥 그 성균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오후에는 이제 그 뭐 글씨 쓰는 연습, 서체 연습, 다양한 어떤 문체들, 장문을 보는 것, 뭐 이러한 그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제 휴식이 이제 저녁을 이제 먹고 저녁을 한 또 이제 5시쯤, 5시쯤 저녁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장애생활 하고 한 10시쯤에서야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1.5평에 한 3명 정도가 잠이 들면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험을 매일 봤습니다. 그걸 일고라고 하는데 일고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시험을 치르고 또 열흘 만에 보릅니다. 이걸 순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그러죠? 한 열흘마다. 그 순고, 또 월고, 또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점심 먹으면 공부하고 또 이제 저녁 먹으면 계속 시험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험을 봤는데 그 평가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대통,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통, 잘하고 있다. 그 다음 약통, 대략 알고 있다. 그 다음 조통,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통 마지막 그 평가를 받게 되면 많은 유생 앞에서 이 망신을 당하고 또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조통을 받고 형편이 없으면 아주 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윤국공이라는 그 유생은 조통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매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스승한테 따졌습니다. 성균관이 형조가 언제부터 형조가 됐느냐, 이렇게 그 매질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확 덤벼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의금부에서 그 유생을 데리고 가서 곤장을 40대를 치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그 스승한테 대들면서 말했던 걸 다 못 들은 척했던 유생의 친구들도 곤장을 20대를 쳤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스승한테는 대들었다는 아주 엄한 벌을 받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많았다. 자, 이렇게 공부에 열심히들 하고 있었지만은 이 성균관 유생들은 하지만 공부만 해도진 않았어요. 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이 성균관 유생들은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자기들이 이 국정 운영이나 왕의 어떤 통치행위나 조정 관료들의 어떤 부정행위나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고 있으면은 상소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상소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생들은 이런 그것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세종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세종이 그 경복궁에서 이 불당을 건립합니다. 그 불당을 세워서 부처를 동상을 만들고 불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그 소식을 알고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올립니다. 어떻게 유교 국가에서 불당을 건립할 수가 있느냐? 참 실망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두십시오. 불당 건립을 그만두시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불당을 지낸다는 건 이 대신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이 아주 그냥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상소를 계속 올리니까 세종이 아니 대신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서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면 유생 너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상소를 온다고 내가 안 할 것 같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생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옥고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옥고부를 권당이라고 또 말합니다. 권당.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종이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전부 다 성균관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공관, 비운다. 성균관을 비우는 공관이라고 그래요. 공관. 그러니까 사부 학당, 학생들도 동맹 휴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전부 다 그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상소를 올리고 그 상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권당,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 시위, 집단 행동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황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생들을 간신히 설득해서 그 성균관에 다시 등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생들이 어떤 자기들이 이 유생이 봤을 때 유교 이념이 어긋나거나 어떤 부정부패가 있는 대신들의 그 행위들을 알았을 때는 저렇게 상소를 통하거나 수업 거부를 해서 그 자기들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 사원부 사관원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뜻을 꺾이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유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종 때 또 문묘 종사 논쟁이 있었는데, 그 효종의 전 인조 때, 그 인조 때 이 지방에서 그 경상도에서 이 경상도 유생들이 과거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당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다시 좀 받아들이거나 뭐 이러한 어떤 그 이념적인 대립 있었을 때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 시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당쟁이 아주 그만 격화되니까 성균관 유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당파 파벌로 나눠지게 됐어요. 인조 때 이렇게 이제 경상도에서 그 과거 시험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돼보니까 이제 효종 1년 때 이제 다시 성균관 유생들이 이 상소를 올리고 막 이렇게 막 수호 거부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 발단은 뭐냐면 이 서인이었던 율곡 이희 그리고 뭐 우계 성원 이런 그 대학자이신 분들이 이 대성전 이 문묘에 종사가 되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종사라는 건 뭐냐면 배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패가 모셔져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이제 모시고자 이렇게 이제 성균관 유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유패를 안 모시고 있었는데, 경상도에서 그 유생들이 이와 그 성원 이 두 분을 문묘에 모셔야 된다 하면서 그 과거를 응시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다시 상소를 올리면서 그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균관 유생들이 경상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거부하고 이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유생들 800명이 한양에 올라와요. 800명이 올라와가지고 상소를 올리고 그 문묘 그 배양을 또 이제 추정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성균관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성균관 유생들의 대표자 이런 그 사람들을 그 유생 명부에서 그 삭적시킵니다. 막 삭적시키고, 그리고 부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누런 종이에 이름을 써서 북에 붙이고 이제 막 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야. 그 원래 부황은 이렇게 조정 관신들 중에서 그 대신이나 뭐 중신들 중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이름을 써가지고 북에 붙이고 막 이렇게 막 그 시위하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유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부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유생 대표가 유직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효종이 막 이렇게 또 이제 막 그 조율을 하는 거예요. 대신들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삭적은 시키되 그 부황은 하지 말자.
이건 정말 아니다. 막 하자. 그러니까 또 대신들이 이제 그런 걸 또 유생들에게 또 이제 또 막 설득시키려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생들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왕이나 대신도 관여 간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선비의 세계의 룰은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제회라고 하는데 유생들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여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왕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이해득실에 아직까지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관대하게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종 때도 이렇게 문묘종사 논쟁을 이제 무마시키고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은술잔이라고 그래가지고 은술잔 2개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좀 화목하게 잘 좀 지내라. 너희들은 앞으로 조선을 이끌어갈 관리가 될 사람들이니까 좀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은술잔도 이렇게 제공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균관은 조선 사회를 이끌어갈 관료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유생들은 지금의 대학처럼 어떤 국가가 운영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나서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통해서 바로 또 다시 고쳐 갔던 학생들이 있는 곳이 또 성균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